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오늘 유형자산 계속해서 들어갈 건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복습부터 해야겠죠. 하던 대로 복습부터 좀 할 건데 우리 복습을 재고자산을 제대로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우리가 재고자산을 분계도 하고 전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그 전기된 게 BS와 PL에 어떻게 나타내게 됐는지 다 공부는 했지만 한 번만 전체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말로만 먼저 하면 재고자산은 다른 자산과 다르게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더라. 한마디로 판매용 자산이더라 라는 거였다. 그죠? 판매용 자산인데 아무래도 유형자산과 다른 점은 재고자산은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수량과 단가로 나뉘더라. 그러니까 수량에 대한 결정 방법과 단가에 대한 결정 방법이 나뉘었었죠. 수량 결정 방법은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비록법,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이 있었다. 수량 결정 방법에 따라 회계 처리는 달라졌었고 단가 결정 방법에 따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배분 금액이 달라졌다. 자, 재고자산의 차변에 집계되는 금액은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죠. 어떤 수량 결정 방법이든 어떤 단가 결정 방법이든 재고자산의 차변 집계 금액은 동일하다. 왜? 기초금액이 있고 기초금액에 매입금액이 있으면 수량과 단가가 따다다다다 계속 집계만 되는 것 뿐이니까 얘들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실질재고조사법부터 해서 실질재고조사법 좀 보도록 하죠. 실질재고조사법에 매입할 때부터 보도록 할게요. 매입할 때 우리 회계처리 어떻게 했었죠? 매입이라고 했었다. 차변에 매입이라고 쓰면서 차변에 매입 쓰면서 현금 또는 매입 채무 이렇게 썼다. 그죠? 회계 처리는 이렇게 했고 우리 전기를 같이 해보죠. 어디에? 상품 계정에 전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매입을 전기하면 처음에 기초 상품이 있을 거고 이쪽에 뭐가 나와요? 차변의 증가지. 그러니까 매입이라고 써도 되는데 상품이라고 써도 되는데 매입이라고 써도 된다. 그쵸? 근데 실질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매입이라고 쓴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증가는 차변이다. 이렇게 전기되는 거였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기초는 지금 없잖아. 전기말에서 넘어온 거고 지금 매입했을 때 회계 처리가 상품 계정에 이렇게 전기된다는 거지.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재무상태표상에 매입과 현금이라는 회계 처리는 사실 매입이 아니겠지. 상품이겠지. 상품이 증가하면서 현금이 감소하겠죠. 차변 대변하면 그지?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입할 때 적히나요? 안 적힌다. 그쵸? 얘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 취득이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상 안 적힌다. 그치? 자, 그럼 우리 매출할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었다? 실질재고조사법에선 매출을 할 때 들어오는 현금 혹은 매출 채권이겠죠. 해서 매출을 인식했었는데 이때 원가를 인식한다 안 한다? 원가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품 대변에서 상품이 빠져나갔다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 계속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실질재고를 조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돼 있지 않은 거지. 여기까지는 기중이지. 지금 기말이 아니에요. 기말 결산수정 분계를 하기 그 기중인 거야. 그러면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이 늘어나면서 그치? 뭐가 늘어나?
매출이 늘어나는데 매출이라고 안 적죠. 우리 뭐라고 적어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만큼이 늘어나고,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우리가 매출 적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요 가운데 합잔도 있고, 그죠? 그거를 포괄손익계산서로 넣었다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하는 이게 다 필요한데 요렇게만 보자는 거야. 다 했다고 치고 기중에 딱딱딱 끊어서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지. 저 분계로 인해서는. 그치?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말에 결산하는 거죠. 그러면 결산할 때 우리가 상품을 먼저 기록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기초상품과 매입 대변에 놓고 기말상품 차변에 놓고 나머지가 다 매출원가였잖아.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매출원가 그리고 기초상품, 기초매입, 단기 매입 이렇게 했었잖아. 그리고 기말상품 매출원가 했었잖아. 기억나야 돼요. 그런데 순서상 실질재고조사법은 여기 이 상품, 어떤 기말상품을 먼저 센다고요. 요걸 먼저 센다고. 그지? 상품 먼저 세고 그리고 기초상품과 이 상품은 무슨 상품? 기초상품과 그치? 단기 매입액을 전부 어떻게 한다? 팔았다라고 가정한다. 얘는 다 팔았고 남은 게 요만큼이더라. 그러니까 요 차이가 뭐야? 매출 원가더라라는 거지. 매출 원가가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번에 한 거잖아요. 그죠? 원래 상품 기초 매입해놓고 기말 없이 매출 원가였다가 기말 매출원가 했었는데 한 번에 회계 처리한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요? 상품 기말 먼저 들어오는 거지. 이거 우리 뭐라고 했어? 이걸 우리 장부상 재고다 이렇게도 불렀었다 그죠? 여기에서 장부 재고 좀 밑에 적자. 위에 적을 게 좀 있으니까 장부 재고 기말 먼저 적는 거지. 그리고 이 매출원가를 원가라고만 적자. 이렇게 적었었던 거지. 전기한 거잖아. 그치? 왜? 기말 요만큼 남았다. 원가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 계정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품의 차변은 뭐예요? 증가의 이유를 적는 거지. 상품의 대변은 뭐예요? 감소의 이유를 적는 거지. 이거 여기 상품 기초 상품과 매입했던 이 상품이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 게 아니지.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감소했어. 왜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감소했어. 팔고 남은 게 이만큼이지. 근데 남은 걸 먼저 기록했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은 거 먼저 기록하고 나머지 다 팔았다라고 전기되는 거더라. 그러면 우리 여기 BS에 뭐라고 기록돼요? 여기에 현금 주고받은 거 없이 상품의 증감만 있는 거지. 근데 저 원가라는 놈은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되겠지. 그치? 얘는 이 감소잖아. 얘는 지금 이게 비용이잖아요. 그죠? 비용이니까 원가가 감소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되죠? 상품이 감소하겠지. 아니, 쌤, 이게 큰지 이게 큰지 이게 큰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차변의 모든 상품과 기말 상품 중 뭐가 크겠어? 얘가 더 크지. 얘를 뭐라 그랬어? 판매 가능 수량. 얘가 남은 수량이잖아. 그럼 상품이 감소하겠지. 판매 가능 수량에서 남은 수량 빼고 다 비용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가 여기에 어떻게 기록돼요? 매출 원가로 기록되는데 이렇게 원가로 기록되는데 이 원가의 종류 중에서 우리 실지재고조사법의 결산은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판매분이야. 판매재고라는 거지. 그치? 왜? 두 번째가 또 있거든. 어떤 경우가 있었지? 이 상품이 실제로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이만큼이 없더라는 거야. 얼만큼 있더라? 실제로는 요만큼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상품을 얼만큼 빼줘야 돼? 상품을 실지 재고와 장부상 재고만큼 빼줘야 되는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 감모 손실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불렀다. 하지만 감모 손실은 비용, 그러니까 여기 매출원가, 여기가 기타 비용일 수도 있고 매출원가일 수도 있고 결론은 비용이다라는 거였다. 자, 상품의 감소는 대변이니까 상품의 감소, 그치? 여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감모 손실이 오는 거였지. 근데 감모 손실을 매출원가라고 쓸 수도 있고 기타 비용으로도 쓸 수도 있는데 제시하는 대로 풀자.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돼? 또 상품이 감소했지. 상품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만큼 똑같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겠죠. 재무상태표에선 여기에는 뭐라고 돼? 원가일 수도 있고, 자, 판매된 건 무조건 매출원가인데 쭉쭉쭉쭉쭉 해서 우리 뭐가 있었어? 영업외 비용이 있었어. 영업외 비용이 있었어. 여기에서 감모일 수도 있고, 그치? 여기에서 감모일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서 감모일 수도 있더라라는 거였지. 해서 영업의 비용까지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하는 거지? 결국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거였지. 평가도 있으니까 좀 띄우자. 해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된 거였지.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였어? 마지막으로 평가하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지? 평가는 원래 평가 충당금 계정이 따로 있대. 평가 충당금 계정이 따로 있대. 그래서 기초에 만약에 금액이 있었으면 기말 평가 충당금을 먼저 구한대. 어떻게 구한대? 평가 충당금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금액이 있대.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금액은 예상 판매 금액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차감해서 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다. 그죠? 순실현 가능가치와 취득원가 중 작은 거, lower of cost or market이었지. 작은 걸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순실현 가능가치와 취득원가 중 작은 금액이 장부금액이 되고 이 차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가 충당금이 되는 거였다. 여기. 그죠? 그래서 기초금액에서 기말금액만큼 증가하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 평가 손실이 적히게 되는 거였지. 만약에 감소하면 평가 손실 환입이 되겠지만 여기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데 얘도 뭐예요? 비용인데 상품을 직접 까는 게 아니라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더라.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적혀? 이렇게 적힌다고. 이렇게. 애초에 평가 충당금 해서 감소, 자, 전기한 거지. 지금 전기한 거잖아. 이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변, 자산의 차감 계정이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이 증가했으니까 대변에 적는 건데 그 이유를 평가 손실로 인함으로 적은 거지. 그러고 보니 기말이 이 금액이더라 라는 거지. 근데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였어? 위로 올리자는 거였지. 위로 올리자. 그러면 이 여기 있는 기초금액은 어떻게 가? 요쪽으로. 그렇지. 요렇게 싹 지우고 슉 올라가는 거지. 자, 얘 기말 금액은 어떻게 가?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우리 저가 장부 금액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평가 금액도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재고자산의 비용은 총 3가지가 있더라. 크게 매출원가, 판매된 재고에 대한 거, 감모 손실에 대한 거, 평가 손실에 대한 거. 상품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조건 비용이더라. 그런데 여기 미안해요. 여기 안 적었네. 평가 충당금은 결론적으로 순상품이지. 재고자산의 순장부금액을 감소시키죠. 그러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이잖아. 자산의 차감 계정이 증가하게 되면 자산이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되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표시돼? 여기에 표시될 수도 있고 평가 손실이 매출원가일 수도 있고 평가 손실이 영업의 비용일 수도
있더라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상품과 관련된 비용은 세 가지로 나뉘더라. 그치? 세 가지로 나뉘더라. 살짝 심쿵했어요. 날아가는 줄 알았어. 자, 매출원가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전부 뭐 매출원가일 수도 있고 기타 비용일 수도 있고. 그치? 어떤 방법 지금까지 한 게 실지재고조사법. 인데 우리 단가 결정은 언제 하는 거야? 요때 하는 거지, 요때. 그치? 선입선출법이든 총평균법이든 요때 단가 결정을 하는 거더라. 어떤 금액을? 이 기말 상품 금액에 대해서 선입선출법으로 기말 상품을 선정할지, 가중평균법, 즉 실지재고조사법 하에 가중평균법인 총평균법으로 기말 상품을 구할지 정하는 거더라. 결국 얘가 수량과 단가로 나오는 거더라. 그리고 이 상품 중 일부가 감소된, 수량이 감소한 부분을 체크하는 거더라. 단가가 감소한 부분은 직접 까는 게 아니라 단가가 감소한 부분은 충당금을 이용해서 까는 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였다. 실지재고조사법이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기초상품이랑 매입한 거랑 어떻게 된다고? 얘는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과 아무 연관이 없다. 왜? 아니 그냥 기록만 하면 돼. 수량 얼마고 단가 얼마고 금액 얼마고. 그치? 차변 합계는 어떤 방법이든 같은데 결국은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던 금액과 산 금액 중에 남은 금액이 얼마냐, 판 게 얼마냐를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더라라는 거였지. 자, 그럼 우리 실지재고조사법 했으니까 우리 복습 조금 길게 해보자. 재고자산에서 계속기록법도 한번 해봐야겠지. 계속기록법 해봐야겠지. 얘도 매입 시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매입할 때 계속기록법은 우리가 상품이라고 적었었다.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매입이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다. 그냥 그렇게 적는 거다. 그러니까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 중에 상품 계정 말고 또 매입 계정이 있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그리고 이 매입 계정 없앴다 이렇게 적어도 무관하겠지 사실. 그러나 상품으로 적자라는 거였던 거지. 그죠? 매입할 때 상품 적으면서 어떤 거 적는 거지? 현금 또는 매입 채무지. 이렇게 적히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전기해야 되지. 어디에? 상품 계정 과목과 자, 여기 전기하고 BS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그려봅시다. 여기에 상품 계정 과목 적고 BS에 적어보고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 분석을 해보자는 거지. 상품 계정 과목에 기초에 얼마 있었어요? 그냥 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매입한 상품은 뭘로 매입했어? 현금으로 매입했어. 근데 전기월 현금 적지 말고 그냥 우리 분석하기 쉽게 매입으로 적자는 거였던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는 반대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유를 적는 거였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매출할 때는 어떻게 적었죠? 매출할 때 일단 현금 또는 매출 채권이 들어오면서 매출액이 적히는데, 그치? 이렇게 되는데 얘는 빠져나간 상품의 원가를 적어주자는 거였다. 매출 원가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적어주제. 그러면 상품이 나간 걸 어떻게 적어주는 거야? 원가를 먼저 적어주는 거였죠. 아, 미안합니다. 우리 매입부터 보면 재무상태표상 매입은 상품이 증가하면서 현금이 감소하는 행위고 이 행위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라고 했었다. 그럼 매출하는 행위는 매출하는 행위는 여기 상품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품이란 계정 과목 대변의 원가로 적히면서 재무상태표에 뭐라고 적히죠? 매출만큼 현금이 증가하지. 얼마만큼? 매출만큼. 그리고 또 상품이 감소하지. 얼마만큼? 원가만큼.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죠?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떻게 적혀요?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 적히죠. 적히면서 매출 원가 같이 적히는 거였죠. 바로 적히는 거지. 왜? 계속 기록해 나간다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판매된 재고지. 판매분이 적히는 거지. 자, 여기 와서 판매분이 여기서 적히는 거지. 우리 실질재고조사법에서 적혔던 여기 이 판매분이 여기서 그냥 적혀버린다라는 점이었지. 자, 그러면 기말 결산 때는 그럼 뭘 적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기말 결산 때 남은 재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실질재고조사법은 남은 재고를 파악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재고자산의 감모, 줄어든 걸 확인하기 위해선 재고조사는 필요하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결산 아무것도 안 해도 이 판매된 재고에 대한 결산이 없이도 장부상 수량이 나오더라. 왜? 아니 여기까지 기록했으면 남은 게 장부지. 땅땅땅 하면 바로 장부치가 나오는 거였지. 근데 장부상 수량만큼이 아니라 조금 더 작게 있었다는 거지. 이만큼의 수량이 아니라 얼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지 재고 수량이 좀 작았다는 거지. 이만큼이 아니라 실제로는 요만큼 있더라 라는 거고, 얘를 우리는 또 감모라고 불렀던 거지. 그리고 이 감모 손실은 상품이 감소했으니까 상품 대변에 적히는 거고, 이 상품에 대한 감소에 대한 건 재무상태표에서 상품이 감소하면서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겠지.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적혀요? 비용이 증가 또는 영업의 비용이 증가지. 여기가 감모가 되는 거지. 그리고 단가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평가 충당금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평가 충당금 계정, 우리 아까는 합쳐봤으니까 이번엔 그냥 한 번에 하자. 그러면 여기에 평가 손실 이렇게 적히는 거였죠. 그러면 여기가 실지 장부금액에서 평가 충당금을 빼면 얘가 저가 재고가 되더라. 그리고 여기가 평가 손실이라고 적히더라. 그치? 해서 대차가 맞게 되는 거였고, 이 평가 손실만큼 순 상품이,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순 장부 금액은 감소하지. 뭐만큼? 비용만큼. 이렇게 감소하는 거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이 평가 손실은 또 여기에 매출원가 또는 기타 비용으로 적히더라. 뭐 지금 이익 언제마다 적는 거야? 여기 적힐 때마다 적는 거지. 원래 여기에 갔다가 집합손익 거쳐서 마감분기 거쳐서 이익으로 가는 거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였다.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결론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건데, 선입선출법이라면 동일하고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라면 단가가 다르다. 얘는 단가가 언제 결정돼? 단가가 여기서 결정되지. 그러니까 얘가 수량과 단가로 이미 적혀 있는 상태인 거지. 기말의 상품을 안 구해봐도, 기말의 상품 안 구해봐도, 그리고 수량 감소를 여기서 파악해주고
단가 감소를 여기서 파악해 주는 거였죠. 그쵸? 자,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자산법 해서 재고자산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고자산 뒤에 이런 것도 했었다. 이 매출은 사실 무슨 매출이다? 순매출액을 적는 거다. 매출 할인도 빼고 매출 애누리도 빼고. 근데 매출 운임 같은 경우는 판매관리비로 따로 적더라. 순매출이었다. 이 매입도 어떤 매입이다? 순매입이더라. 만약에 매입원가에 이 현금 빼고 또 막 운반비 들어가고 할인해서 현금 다시 받고 이런 걸 다 반영한 순매입이더라 라는 것도 간단하게 봤었다. 그죠? 자, 그렇게 재고자산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으로 넘어왔죠. 유형자산을 넘어와서 유형자산이 무엇인지 취득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봤었다. 유형자산은 재고자산과 다르게 수량단가로 좀 나눠져 있는 편이 아니더라. 왜? 유형자산은 약간 고유한 자산, 건물 한 개지. 이 건물, 똑같은 건물을 2개, 3개, 4개 이렇게 해서 막 판매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고유한 주소가 있는 거지. 유형자산은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유형자산은 수량단가로 나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개체로 있는 거다.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지?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유형자산이 취득하는 원가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첫 번째가 밖에서 샀을 때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 외부 구입이라고 했었고, 외부에서 구입할 때 재고자산과 유사하게 들어간 직접 관련 원가는 더해주더라 라고 했고, 그리고 외부에서 구입할 때 만약에 토지 건물을 같이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같이 사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해 줬었지.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새로 들어본 개정 과목,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었는데,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은 재고자산의 제공품과 유사하더라. 한마디로 기업이 이 건물을 사용할 목적인데 만들고 있는 거지. 자가건설 유형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정식으로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제일 많이 쓰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은 기말을 딱 잘라봤을 때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지. 왜? 사용을 못 하는 거야. 아직 제작 중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감가상각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추가 취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 말은 좀 어렵지만 자산에 그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거지. 즉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가 증가하는 것들. 예를 들어 건물이 있는데 증축했다라고 하면 얘는 자본적 지출이 되겠지만, 외벽을 청소했다라고 하면 얘는 수익적 지출이 된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자산 금액에 가산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다. 여기까지 봤었다. 그리고 감가상각으로 넘어왔었는데, 감가상각에는 알고 보니 30만 원이라고 3 나눠서 3년 쓴다고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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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고 요소가 좀 있더라. 요소가 3가지가 있더라 라고 했다. 이 요소의 3가지가, 첫 번째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었다. 대상금액이라는 게 있더라. 그게 뭔데요? 얘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내용연수라는 게 있더라. 얘는 사용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세 번째가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거였다. 자, 잔존가치, 취득원가는 우리가 기업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외부에서 결정이 되나요? 외부에서 결정이 되죠. 얼마에 팔지, 얼마에 살지는 이미 나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기업이 판단한다. 왜? 잔존가치는 아무나,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그쵸? 결정되는 게 아니죠. 5년 뒤에 무조건 10만 원에 저건 팔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누가? 기업이. 그럼 내용연수도 어떻게 되겠어? 기업이 추정하는 거다. 내가 몇 년 쓸 건지 나만 알지. 내가 예상하는 거다. 둘 다 뭐 하는 거? 예상, 추정하는 거. 감가상각 방법이라는 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떤 자산이 있는데, 자산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산이 있는데
뭐 이 자산이 깎여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 사용도가 100%라고 했을 때 보통은 1년 이만큼 쓰고 요만큼 쓰고 요만큼 쓰고 균일하게 쓰겠지만 다른 회사도 있더라. 처음부터 요만큼을 쓰고 첫 해 요만큼 쓰고 두 번째 요만큼 쓰고 요런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 자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행태에 따라, 즉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경제적 효익을 소비하는 행태에 따라 방법을 결정해라라고 했고, 그 방법도 사실은 기업이 정하는 거더라. 근데 그 방법의 종류를 오늘 알아보는 거죠. 자, 오늘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은 조금 쉬워요. 자, 이 정액법이라고 하는 건데 일정한 금액을 깎아내려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 라인 메소드라고 하는데 우리 왜 스트레이트 라인인지 좀 볼게요. 페이지 200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 정액법은 일정한 금액을 계속 똑같이 가지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균등삼각이라고 해서 정액법 적혀 있죠. 삼각기간과 감가상각비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삼각기간과 감가상각비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 동안 10만 원이라면 첫 연도에도 두 번째 연도에도 세 번째 연도에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삼각한다. 스트레이트 라인이다라고 해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그럼 얘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하냐? 쌤, 근데 감가상각비라고 하면 비용 관점 아닙니까? 쌤이 무조건 자산 부채 관점에서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왜 비용이라고 써놨어요? 좋은 질문. 비용 관점이 아니라 모든 회계 처리는 자산 부채 관점에서 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산의 상각의 관점인 거지. 근데 요만큼이 다 비용이다라는 거지. 자산을 깎아내려가는 만큼이 비용이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라고 적어놓은 거지. 실제로는 자산을 깎아내려가는 금액을 측정하는 거다. 우리 30만 원이라는 자산 금액을 10만 원씩 깎아내려가는 방법이 나누기 3이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자산이 깎이는 금액이 그 이름이 감가상각비라는 거지. 항상 자산 부채 관점에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 되게 구하기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를 좀 분해해 보자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게 뭐라고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했지. 얘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다. 대상금액. 그러면 이 내용연수로 다 감가상각하고 나면 총 감가상각비, 한마디로 3년간 전부 모든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대상금액과 동일하다라고 했죠. 사용이 끝나고 나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총 감가상각비와 같을 거다라는 거였지. 자, 사례 1번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취득원가가 9만 원, 잔존가치가 빵원, 내용연수가 3년, 감가상각은 정액법이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였지? 우리 자산의 차감 계정이었지. 쌓여가는 거지. 얘는 비용이니까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빠지는 거지. 자, BS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기계장치라고 적혀 있을 거고, 그죠? 9만 원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 그지?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3만 원이 되면서 여기가 이익잉여금이 3만 원이 감소하는 거지. 어떻게? 1년 지날 때마다 3만 원씩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자산이 감소하고 여기는 자본이 감소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요런 형태로 계속 쌓여간다. 자, 이 답 간단하죠. 9만 원 빼기 0 나누기 3인 거지. 감가상각비는 일단. 그러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감가상각비 뭐였어? 스트레이트 라인. 다 똑같겠죠. 3만 원이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누계액이지 않니? 누계액이죠. 누계액은 첫 연도에는 X 1년 말에는 3만 원일 거고요. X 2년 말에는 얼마겠어요? 얘가 3만 원이 아니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만 원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는 누적 비용도 마이너스 6만 원이겠지. 하지만 포괄손익계산서에 여기가 X 2년 말이라면 여기 X 2년 포괄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는 여전히 3만 원이겠죠. 당연한 거죠. 1차 연도에 3만 원, 2차 연도에 3만 원, 3차 연도에 3만 원. 그러나 이게 늘어나가는 거지. 3만 원, 6만 원, 9만 원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거였고, 요거 우리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먼저 계산할 수 있을까? 가능하죠. X 2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먼저 구하라라고 하면,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에서 내용연수분의 난리 났네. 자, 내용연수분의 내용연수인데 앞에 뭐가 붙겠어? 자, 여기에는 총 내용연수가 붙을 거고 여기에는 사용 내용연수가 붙겠지. 자, X 2년 말 기준으로 원래 우리 내용연수 얼마였다고? 3년이었다고. 근데 얼마 사용했어? 2년간 사용했지. 그렇지. 감가상각 대상금액 얼마라고? 9만 원이라고. 그러면 9만 원을 3으로 나눴다가 2로 곱한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도 감가상각 누계액 관점에서 먼저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렇지. 다각도로 보자고요. 나누기 3 했다고 요것만 보지 말고 다각도로 보자고. 그리고 또 우리 요거는 좀 적어놓자. 자,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빼고요. 얘를 뭐라 그래? 잔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적고 여기에 뭘로 나누면 돼? 잔존 내용연수. 무슨 말입니까? 자, X 1년 말 기준으로 장부금액 얼마입니까? 6만 원이죠. 9만 원 빼기 3만 원이니까. 우리 장부금액은 항상 무슨 금액이야? 장부금액은 정상태표에 표시되는 순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장부금액이 6만 원인데 잔존가치가 빵원이니까 남은 잔존 감가상각 대상금액 언제 말로? X 1년 말로 잔존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6만 원이니까 얘를 얼마로 나눠? 2년으로 나눠도 감가상각비가 나오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다각도로 봐야 돼.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러니까 X 1년 말 기준으로는 우리 아까 9만 원 곱하기 3분의 1이었을 거 아니야. 사용한 게 1년이니까 여기에는 2년 사용했지. 여기에는 3년 사용했겠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했고, 감가상각비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중취득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항상 1월 1일에 취득하지 않겠죠? 아니 뭐 회사가 무슨 매년 1월 1일에만 유형자산을 취득한대? 그 이상한 회사지. 그 취득할 때 돼서 취득을 하겠지. 근데 여러분 감가상각비는 원래는 365일로 상각하는 게 맞겠지만 근데 얘는 월할상각이라는 개념을 좀 한대. 근데 실무에서도 월할상각합니다. 실제로도 월할상각을 해요. 자, 뭐라고 돼 있어? 실무적으로 계산의 편의상 월수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일수로 계산하는 게 맞겠지. 예를 들어서 365일 중에 300일 사용했으면 365분의 300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2분의 1, 12분의 2라고 한다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취득하든 1월 31일에 취득하든 둘 다 얼만큼 상각한다? 1년만큼 다 상각한다는 거예요. 12월 1일에 취득하든 12월 31일에 취득하든 한 달치는 상각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월수가 중요하다는 거. 월수가. 그럼 월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위에 조금 올라가서 우리가 만약에 이 자산을 우리 7월 1일에 취득했다고 해보자. 이 9만 원짜리 자산을 7월 1일에 취득했대. 그러면 X1년 7월 1일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X1년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 응용 문제다, 그죠?
어떻게 구해야 될까? 1월 1일에 구했을 때는 나누기 3만 하면 됐었는데 7월 1일에 만약에 취득했다면 9만 원 빼기 빵에서 나누기 3에다가 뭘 해야 돼? 7 자 곱하기 6 나누기 12 즉 6개월치만 삼각해 주라는 거지. 이렇게 월할 삼각을 한다는 거. 왜? X1년 7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3차 연도까지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4차 연도에도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지. 얼마만큼? 6 나누기 12만큼. 이해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기중취득은 어떻게 한다? 월할 삼각한다. 뒤에서 다 풀어볼 겁니다. 월할 삼각 어떻게 하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우리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게 있대.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하면 우리 광산 채굴권과 같은 건데요. 광산 채굴권 같은 경우에는 10,000톤 채굴하면 그만 채굴해라 라는 거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년도에 9,900톤 취득톤 채굴하고 그 다음 해에 100톤 채굴하고 그리고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대. 그러면 5년간 삼각하는 게 맞습니까? 10,000톤 중에 9,900톤 채굴했으면 다 사용한 거니까 이만큼 99% 삼각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이 방법이 더 합리적이겠지.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한다? 경제적 효익을 소비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치? 경제적 효익은 요거지. 내가 채굴을 하는 만큼이 경제적 효익을 내가 얻는 거잖아. 이미 다 얻어버렸지. 그러니까 다 삼각해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자, 앞에서 봤던 우리 정액법은 연별로 하는 거죠. 일정한 금액을 매년 삼각해 나가는 건데 생산량 비례법은 조금 다르다. 일정한 금액 연도가 아니라 생산량만큼 하니까 만약에 내가 12월 30일에 취득을 했어도 한 달치 삼각하는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12월 30일에 취득을 했대. X1년 그리고 X2년에 근데 이때 10,000톤 중에 9,900톤 채굴했대. 하루 만에. 그러면 당연히 99% 삼각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12분의 1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생산량 비례법은 기중취득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 알겠죠? 똑같이 얘도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 대상금액에서 단기 생산량 나누기 총 추정 생산량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10,000톤 중에 9,900톤이 되는 거지. 알겠죠? 문제 풀어봅시다. 취득원가 9만 원, 잔존가치가 빵원인데 총 추정 채굴량이 10,000톤으로 1차 연도 채굴량은 2,000톤, 2차 연도에 3,000톤, 3차 연도에 5,000톤을 채굴했대. 오케이. 그러면 감가상각비랑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보면 너무 쉽다, 그죠? 10,000톤 중에 2,000톤, 10,000톤 중에 3,000톤, 10,000톤 중에 5,000톤을 삼각하면 되겠지. 얼만큼? 9만 원만큼. 왜 9만 원만큼이에요?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만약에 잔존가치가 존재하면 잔존가치 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잔존가치라는 건 개념은 뭐다? 이 자산을 다 사용했을 때, 처분했을 때 남는 순금액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1차 연도 감가상각비가 얼마겠어? 2,000톤 나누기 10,000톤이겠지. 18,000원이겠네. 그럼 2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3,000톤 나누기 10,000톤. 3차 연도 감가상각비는요. 3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5,000톤 10,000톤이겠지. 그치? 암산도 되겠네. 92 18,000원, 93 27,000원, 95 45,000원이겠다. 얘도 감가상각 누계액 먼저 구할 수 있겠죠. X2년 기준으로 누적 채굴량은 5,000톤이고 10,000톤 중에 5,000톤 채굴했으면 반 채굴 끝난 거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 9만 원 중에 반인 45,000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지. 얘 먼저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요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건 비용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자산 관점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자산의 삼각 개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항상 자산의 삼각 개념을 먼저 떠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자, 우리
이름만 좀 다른 그런 게 있대. 이게 유형자산이 있고요. 무형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무형자산은 딱 봐도 뭐겠어? 형태가 없는 거지. 없을 무자니까. 산업재산권, 뭐 요새 막 저작권 이런 거 있잖아. 음악 저작권 요새 난리죠. 그 저작권 침해했다 큰일 난다. 뭐 웹툰이든, 그죠? 뭐 어떤 무언가를 만들었대. 내가 가지고 있대. 그 무형자산도 살 수도 있죠. 저작권에 대한 기간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3년만 살게도 가능하죠. 그래서 3년 동안 나오는 수익은 내가 다 가져갈게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무형자산도 상각할 수 있죠. 근데 이름이 조금 달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형자산 보고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하고요. 무형자산 보고는 상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런 천연자원과 같은 감모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얘는 한번 깎이고 나면 없는 거니까 천연자원이잖아. 그래서 우리 감모상각이라고 하는데, 얘를 디플리션.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결국 자산을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똑같은 거예요. 감가상각이든 상각이든 감모상각이든 동일한 거다. 그냥 자산을 비용으로 하는 거다. 재고자산도 판매할 때 비용으로 우리가 만들었다, 그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과 저런 천연자원도 사용할 때 비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비용으로 배분할 뿐이지. 왜? 재고자산도 비용으로 배분한 거잖아. 샀던 재고자산을 판 만큼 비용, 안 판 건 자산. 얘도 개념 똑같지? 내가 산 만큼에서 사용한 것만큼 비용, 사용 안 한 것만큼 자산. 같은 거지. 결국 자산을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자, 연수합계법이라는 건데, 자, 여기부터가 우리 체감잔액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우리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갖다가 내용연수 합계로 나눈 후 남은 내용연수로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30, 뭐 말인지 모르겠지. 바로 풀어봅시다. 3년이고 감가상각법 연수 감가상각 방법이 연수합계법이래. 그럼 X 1년도에는요 얼만큼을 구한다? 9만 원에서 0원을 뺀 감가상각 대상금액에서 내용연수의 합계가 어디다? 분모다. 내용연수 합계 1년, 2년, 3년. 왜? 3년이라며. 1부터 내용연수까지 다 더하는 거야. 그리고 위에는 뭐라고? 내용연수의 역수래. 3년. 그리고 X 2년도에는요. 그리고 X 3년도에는요. 했을 때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동일할 거고,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 똑같이 1, 2, 3, 1, 2, 3, 1대 2,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3, 2, 1 아시겠죠? 얘가 어떤 관점? 우리 비용 관점에서 본 거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 먼저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감가상각 누계액은 X 1년 말은 똑같겠고 X 2년 말은 3 더하기 2겠지. X 3년 말은 3 더하기 2 더하기 1이겠지. 이게 뭐야?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 알겠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여기서 6분의 3이니까 여기가 45,000원이 되지. 그지? 그리고 얘가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니까 3만 원이 되겠네. 여기가 15,000원이 되겠지. 요걸 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보면 6분의 3이니까 여기 45,000원, 6분의 5니까 75,000원, 6분의 6이니까 9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된다는 건데, 우리 정액법에서 풀었던 거 있죠? 그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한댔어? 장부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뺀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잔존 감가상각 대상금액에서. 똑같이 잔존 내용연수의 역수, 잔존 내용연수의 합계겠지. 그럼 X 2년 기준으로 장부금액이 얼마야? 우리 요거 말고 요거 3만 원 구해보자. 알겠지? X 2년 기준으로 장부금액이 얼마다? 45,000원이다. X 2년 기준으로 잔존가치 얼마다? 0원이다. 그럼 X 2년 기준으로 잔존 내용연수가 얼마다? 2년이다. X 2년 기준으로 내용연수 역수 얼마다? 2년이다. 이거 얼마요? 3만 원이죠. 그쵸? 알겠지? 동일하다. 얘도 동일하겠지.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만약에 x 2년 기준이면 3분의 1로 구하면 될 거고 x 3년 기준으로 또 장부 금액 얼마다? 15,000원이다 해서 얘 내용연수 1년 남았으면 11 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선 방법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주로 위액처럼 구하고요. 밑에처럼 구하는 방법. 이게 하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풀어볼까. 요 이유가 있다. 요것도 풀 줄 알아야 된다. 장부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뺀 걸 잔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고 잔존 내용연수를 활용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 얘 이름 뭐라고요? 연수합계법. 체감잔액법이라고 해서 왜 체감잔액법입니까? 감가상각비가 천년도에 크고 그 다음 년도에 크고 요렇게 가지. 요렇게 줄어들잖아. 체감잔액. 잔액이 줄어든다 해서 체감잔액법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봐서 200페이지 한번 볼까요? 200페이지 보면 여기 일단 연수합계법이 있지. 감가상각비가 천년도에는 엄청 컸지. 45,000원.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15,000원이었고 중간 연도에 얼마였어? 30,000원이었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줄어든다. 체감잔액법. 균등상각법과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저런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저런 건 사용을 천년도에 제일 많이 할 것 같은 거야. 사용을 천년도에 제일 많이 할 것 같고 가면 갈수록 안 쓸 것 같다는 거야. 어떤 자산이겠죠? 노후화가 굉장히 빠르고 진부화가 굉장히 빠르고 트렌드가 엄청 빨리 바뀌는 거. 그런 것들이겠지. 자, 정률법 봅시다. 정률법도 뭐다? 체감잔액법이다. 아까 봤지만 연수합계법, 정률법, 이중체감법이라는 게 있는데 걔도 체감잔액법이다. 연수합계법은 이름에서 알겠지만 내용연수를 합계하는 거더라. 그치? 연수를 합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연수합계법이었는데 정률법은 일정한 비율만큼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는 뭐 루트가 있어. 쌤 수학 안 한다면서요. 회계원리 계산기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밑에 우리 이거 어떻게 되는지 증명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쌤 이해해야 된다면서요. 암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암기도 안 할 거예요. 왜? 줘. 실제로 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률법으로 생각할 때는 항상 상각률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산하면 되지. 다 툴이 있어요. 이해할 필요 없다. 뭐가 중요하다?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얘는 좀 생각 방법이 달라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요하지 않아요. 다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얘는 생각하는데요? 체감잔액법의 일종인데 일정한 상각률로 때린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9만 원 취득원가가 있는데 잔존 가치가 4,500원이라. 3년 뒤에 4,500원에 팔 수 있나 봐.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다 라고 돼 있지. 연도별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 계획을 구하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한번 구해보죠.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장부 금액이 9만 원이지. 우리 사는 그냥 곱하는 거야. 정률 좋지. 그냥 곱하는 거야. 얼마입니까? 56844. 56844.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야? 56844. 장부 금액 얼마예요?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X 1년 말 기준으로 장부 금액이 9만 원 빼기 56844겠지. 그치? 9만 원 빼기 56844 하면 33156이지. 그치? 그럼 33156만큼 남았으니까 그치? 2차 연도 감가상각비는요 33156만큼 남은 거에서 또 깐대. 장부금액 기반으로 깐다는 거지. 앞에서 좀 비슷한 거 했었다. 그치? 여기서 또 까면 20941 20941이네. 56844 20941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장부금액도 옆에 좀 적어 봅시다 여러분. 56844 더하기 20941 하면 77785지. 77785
이때 장부 금액이 얼마가 돼? 1, 2, 215가 되네. 여기서 똑같이 1, 2, 215 곱하기 0.6316 하면 얼마가 나와요? 7715가 나오네. 7715. 그럼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돼? 7715 더하기 77785가 나오면 뻔하지. 85,000원이 나올 거고 장부 금액이 5,000원이래. 응? 85,000원? 아, 85,500원. 85,500원. 85,500원이 나올 거고 장부 금액이 4,500원이래. 어떻게 나온 거야? 잔존 가치가 나온 거지. 일정률로 해도. 그지? 여러분이 수학과라면 얘를 도해해가지고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자, 첫 번째. 이 정률법이라는 건요. 이 정률법이라는 건 거의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언제 사용되냐? 그 비상장 회사에서 우리 IFRS가 아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일단 우리는 뭐 배우고 있죠? IFRS 회계 원리 배우고 있다, 그죠? 중급 회계에서도 IFRS 배울 거예요. 근데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체감 잔액법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아까 우리가 말했지. 예상하는 사용을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 그랬지. 체감 잔액법은 사용을 요렇게 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 사용을 요렇게 하는 자산 떠올려봐. 잘 없다.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과 정액법은 아주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정률로 사용된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거니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연수학계법, 정률법은 자주 사용되진 않는데 정률법은 그럼 왜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 우리나라 세법에서 정률법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률법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뭐가 좋아? 비용이 천년도에 많이 태워져지. 처음에 비용을 많이 태우면 뭐가 좋아요? 이익이 작아져. 그래서 낼 세금이 작아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의 경우 정률법을 사용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어요. 탈세 아니다. 절세다 이거. 왜? 결국 나중에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늘어나겠지.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률법을 IFRS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런 걸 증명할 수 있지만 굳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상각률은 뭐 한다? 준다. 상각률은 준다. 항상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 방법이 다르지. 방법이 뭐가 달라? 직전 장부 금액을 갖다 쓰는 거지. 직전 장부 금액을 갖다 쓰는 거예요. 얘는 잔존가치 빼주나요? 아니요, 안 빼줘요. 왜요? 잔존가치, 자, 우리 앞에서는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해서 9만 원 빼기 0이 꼭 있었다. 근데 여기에는 9만 원 빼기 0도 없고 3, 3, 1, 5, 6 빼기 0도 없네. 왜? 잔존가치를 상각률에 고려한 거야. 말이 증명하진 않을 건데 상각률에 잔존가치가 고려됐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잔존가치가 고려된 거예요. 원래 우리 앞에서 여기에 잔존가치를 고려했었다고. 근데 정률법은 여기에서 잔존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요것조차 너무 귀찮다 이거야. 아, 저 정률 구하는 게 쪼까 귀찮더라. 그래서 대충법을 개발을 했어. 또 사람들이 대충법을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중체감법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얘는 뭐냐면 정액법 곱하기 2로 정률법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방법만 봅시다. 9만 원에 3년이래. 그럼 여기에는 상각률이 안 좋아져요. 1차 한도 감가상각비는요. 어이구. 9만 원에 빼기 0이 아니야. 정률법이랑 계산 방법은 똑같아. 근데 여기에서 무슨 류를 곱한다? 여기에서 류를 3. 이거 정액법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와? 6만 원이 나오지. 그지? 그럼 2차 한도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누계액과 장부 금액을 적어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6만 원이고 북밸류가 3만 원이겠지. 그치? 취득원가 9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6만 원, 장부 금액 3만 원이니까
장부금액 3만 원에서 또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얘가 2만 원이 되겠지. 그럼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8만 원이 될 거고 여기가 얼마가 돼요? 만 원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3 똑같이 하면 원래 얼마가 나와요? 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3 하면 6667 나오거든요. 이러면 8, 667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지. 4,500원이 안 남지. 잔존 가치가 빵이 안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줘? 얘는 아까 말했죠. 대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금액과 잔존 가치 차이를 마지막 해에 계산해 주는 거야. 그냥 만 원 적는 거예요. 왜? 잔존 가치가 빵이니까. 만약에 잔존 가치가 4,500원이었다라고 하면 장부금액에서 잔존 가치만 뺀 5,500원을 여기에 적으면 85,500원 해서 4,500원이 되는 거지. 마지막 해에 뭐가 중요하다? 끼워넣기 금액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딱 봐도 여러분 뭔가 이거 야매고 가라 같은데? 맞아요. 야매고 가라야. 그래서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왜 소개해 주는데요? 시험에 내더라. 내지 말아주세요. 왜 이래 이런 거. 근데 거의 안 나온다. 알아는 둬야지. 나도 이런 거 사실 약간 좀 이런 게 좀 탁상공론인데 좀 이런 거 좀 안 냈으면 좋겠어. IFRS 시험에서. 근데 내더라. 그래서 알아는 놓아야 한다. 조금 답답하지 못하겠어.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감가상각비 계산 쭉쭉 해서 요거는 우리가 좀 빠르게 볼 거예요. 감가상각비 계산은 뭐 어려울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계산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